나는 8년 동안 그들을 태웠다. 김정은 정권의 최측근 간부들, 뒷좌석에서 오가는 대화들, 긴급 전화통화들, 그리고 때때로 들려오는 비명 같은 침묵들. 운전대를 잡은 내 손은 늘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절대 흔들릴 수 없었다. 그들의 운전병은 투명 인간이어야 했으니까. 하지만 투명 인간도 눈은 있고 귀는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제부터 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26에 나는 평양 중심부에 있는 당 간부 전용 차량 관리소에 배치되었다. 군 복무 중 운전 기술을 인정받아 선발된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함경북도의 작은 탄광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옥수수를 팔았으며 여동생은 겨우 중학교를 졸업한 상태였다. 우리 가족에게 평양 배치는 꿈같은 일이었다. 첫 출근 날 아침 5시에 도착한 차량 관리소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 곳이었다. 20명이 넘는 운전병들이 일렬로 서서 차량 점검을 받고 있었고 보이부 요원 2명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책임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굵은 목소리의 남자였는데 그는 우리에게 3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들은 것을 말하지 말 것. 둘째, 본 것을 기억하지 말 것. 셋째,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 것. 나는 검은색 벤츠를 배정받았다. 당시 북한에서 벤츠는 최고위급 간부들만 탈 수 있는 차량이었다. 광이 나도록 닫힌 보닛을 바라보면서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차를 모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옆에 있던 선임 운전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태울 사람은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급 간부라는 것, 절대 뒷좌석을 힐끗거리지 말라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라는 것이었다. 첫 운행은 그날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회색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가 뒷좌석에 올랐다. 나는 백미러로 그의 얼굴을 힐끗 보았는데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목적지만 간단히 말했다. 만수대 의사당. 나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고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평양 거리는 한산했다. 일반 주민들은 이 시간에 이 구역을 걸어다닐 수 없었다. 차 안은 냉방이 잘 되어 있었지만 내 등에서는 땀이 흘렀다. 뒷좌석에서 전화벨이 울렸고 간부는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숫자들과 이름들이 오갔지만 나는 듣지 않으려 애썼다. 선임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들은 것을 말하지 말 것. 본 것을 기억하지 말 것. 나는 운전에만 집중했다. 신호등, 도로, 앞차의 움직임. 그것만 보려고 했다. 석 달이 지나자 나는 그 간부의 일정에 익숙해졌다. 평일 아침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주말에는 대동강변의 별장.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차 안에서 전화를 받거나 서류를 보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편했다. 말이 없으면 실수할 일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11시쯤 긴급 호출을 받았다.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다급했다. 30분 안에 간부 자택으로 가서 대기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차량 관리소로 달려갔다. 차를 몰고 간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가까웠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다. 목적지는 평양 외곽의 어느 시설이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가로등도 거의 없는 외진 길을 30분쯤 달렸을 때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나타났다. 경비병들이 차를 세웠고 신분을 확인한 뒤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주차장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건물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었다가 곧 멈췄다. 나는 차 안에서 몸을 움츠렸다. 라디오를 틀까 생각했지만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나는 외투깃을 세웠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아니,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2시간 뒤 간부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뒷좌석에 오른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돌아오는 길에 백미러로 그를 힐끗 보았는데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다. 다음날 아침 차량 관리소에서 소식을 들었다. 당 간부 한 명이 숙청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름은 말할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지만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젯밤 내가 들었던 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그저 운전병이 아니라
그들의 비밀을 함께 지켜야 하는 공범이라는 것을.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옆에 앉은 동료 운전병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오후 다시 그 간부를 태웠을 때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어야 했다. 떨림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1년이 지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보았다. 간부들의 긴급회의, 한밤중의 비밀 이동, 외곽시설로의 돌연한 방문,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소식들. 누가 사라졌다는 것, 누구의 가족이 연좌제로 끌려갔다는 것, 어느 부서가 통째로 해체되었다는 것. 나는 들어도 들은 척하지 않았고 보아도 본 척하지 않았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같은 관리소에 박성철이라는 운전병이 있었다. 나보다 2살 많은 그는 3년 선배였고 나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준 사람이었다. 어느 길로 가면 검문이 적은지, 어떤 주차 위치가 안전한지, 간부들의 성향은 어떤지.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담배를 피우면서 짧은 조언을 해주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 절대 메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가족 생각을 하면서 버티라는 것. 2년 여름 어느 날 성철이 출근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의 자리는 다른 운전병으로 채워졌다. 아무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다. 관리소 책임자는 그의 이름을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나중에 조심스럽게 알아본 결과 성철이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혔다는 소문을 들었다. 확실하지는 않았다. 누구도 확실한 것을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사라진 것은 확실했다. 그의 가족도 평양에서 사라졌다. 아내와 어린 딸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아니 알아도 말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성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가 담배를 피우면서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가족 생각을 하면서 버티라는 말. 그렇다면 그는 왜 탈출을 시도한 것일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내몰았을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도 언젠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 다음날 아침 간부를 태우면서 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백미러를 보는 것도 꺼려졌다. 혹시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까봐 두려웠다. 차는 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나는 추웠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얼어붙고 있었다. 그해 가을 또 한 명의 운전병이 사라졌다. 이번에는 이유를 아무도 몰랐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고 일주일 뒤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웠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도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2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 간부를 태우고 다녔다. 그는 승진했고 이제 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되었다. 더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고 더 많은 전화를 받았으며 더 자주 외곽시설을 방문했다. 나는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투명하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운전병으로. 12월 어느 추운 밤이었다. 간부는 다시 외곽의 그 시설로 가자고 했다. 2년 전 처음 갔던 그곳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도로는 미끄러웠고 시야는 흐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도착했을 때 건물 앞에는 다른 차량 2대가 더 서 있었다. 모두 고위 간부들의 차였다. 이번에는 3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차 안은 점점 추워졌다. 히터를 켜고 싶었지만 연료를 아껴야 했다. 나는 외투를 여미고 조수석에 앉아서 눈이 쌓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차장에 입김이 서렸고 나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지웠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새벽 2시쯤 건물 문이 열렸다. 3명의 간부가 나왔는데 모두 표정이 무거웠다. 내가 모시는 간부가 마지막으로 나왔다. 그는 뒷좌석에 올라 한마디만 했다. 집으로. 나는 시동을 걸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였지만 나는 몇 마디를 들었다. 가족까지. 증거인멸. 내일 새벽.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또 누군가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것도 가족까지 함께. 연좌제였다.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한 사람의 죄가 3대에 걸쳐 이어지는 제도.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과 손자까지 처벌받는다. 집에 도착한 간부를 내려준 뒤 나는 혼자 차를 몰고 관리소로 돌아왔다. 새벽 3시였다. 눈은 계속 내렸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성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사라진 다른 동료의 얼굴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눈이 쌓여 있었다. 고향 함경북도의 겨울이 생각났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내가 평양에 온 뒤 3년 동안 그들을 단 2번밖에 만나지 못했다.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평양에서 좋은 자리를 얻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내가 들은 것을 말하거나 본 것을 기억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모두 끝이었다. 탄광의 아버지, 시장의 어머니, 이제 막 직장을 배정받은 동생까지 모두가 사라질 것이었다. 그날 아침부터 나는 달라졌다. 아니, 달라지려고 했었다. 더 조심하고 더 침묵하고 더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두려움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언젠가는 나도 성철처럼 될 것이라는 것. 봄이 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매일 아침 차를 몰고 간부를 태우고 저녁에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맴돌았다.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혼자 갈 것인가? 가족과 함께 갈 것인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5월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이었다. 심하지는 않지만 병원에 다녀야 한다고 했다. 나는 휴가를 내고 함경북도로 갔다. 3년 만에 보는 집은 그대로였지만 가족들은 많이 변해 있었다. 아버지는 더 늙었고 어머니는 더 여유였으며 동생은 어른이 되어 있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탄광 이야기를 했다. 석탄 생산량이 줄었다는 것, 배급이 끊겼다는 것, 그래도 버티고 있다는 것. 어머니는 시장 이야기를 했다. 물가가 올랐다는 것, 중국 물건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 동생은 방직 공장에 배치되었다고 했다. 하루 12시간씩 일한다는 것, 힘들지만 괜찮다는 것. 그날 밤 동생과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21의 동생은 내가 평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좋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나쁘다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나는 그저 괜찮다고만 했다. 동생은 평양이 부럽다고 했다. 언젠가 자기도 평양에 가고 싶다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가족을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나 혼자만 탈출할 수는 없었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남은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었다. 함께 가야 했다. 4명 모두.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리고 나.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평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탈북 루트, 브로커 연락처, 비용, 위험 요소들. 차량 관리소에서 들은 이야기들, 간부들의 대화에서 우연히 들은 정보들, 그리고 가끔 만나는 다른 운전병들과의 조심스러운 대화들. 모든 것이 위험했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6월쯤 우연히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기술자였는데 그는 국경 지역 출신이었다.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만강 쪽 경비가 어떤지,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지. 그는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나는 다른 것을 읽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탈출에 대해서.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눴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암호처럼 주고받는 말들 속에 정보가 담겨 있었다.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경비가 약한지, 어느 시기가 좋은지, 브로커들을 어떻게 찾는지. 그는 자기 사촌이 5년 전에 넘어갔다고 했다. 성공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 뒤로 소식이 없었다고. 7월 말 나는 다시 휴가를 내고 고향에 갔다. 이번에는 목적이 있었다. 가족들에게 말해야 했다. 함께 떠나자고. 저녁을 먹고 난 뒤 4명이 작은 방에 모였다. 나는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다. 평양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아니, 북한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처음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물었다. 무슨 소리냐고. 나는 천천히 설명했다. 내가 본 것들,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동생은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고 했다. 어디든 이곳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것. 실패하면 모두 죽는다는 것. 9월이 되자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비 기술자가 알려준 연락처를 통해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다. 첫 만남은 평양 외곽의 한 시장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저녁 7시 해가 지고 난 뒤였다. 나는 사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갔다. 브로커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우리는 시장 뒤편의 어두운 골목에서 만났다. 그는 내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첫 질문은 간단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3년 동안 모은 돈을 말했다. 중국 돈으로 5천 위안 정도였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한 사람당 2만 위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4명이면 8만 위안.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나는 그렇게 큰 돈을 만들 방법이 없었다. 브로커는 내 표정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일단 두만강을 건너는 것까지만 돕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 그러면 한 사람당 5천 위안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4명이면 2만 위안. 그것도 큰 돈이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 남은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다. 평양으로 돌아와서 나는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다. 시계, 양복, 구두, 심지어 담배까지. 동료들에게 빌린 돈도 있었다. 편찮은 어머니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모두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미안했다. 이 돈은 돌려줄 수 없을 것이었다. 10월 초 다시 브로커를 만났다. 이번에는 2만 위안을 모두 가져갔다. 그는 돈을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11월 중순에 출발할 것, 함경북도 무산 근처에서 만날 것, 밤에 강을 건널 것, 중국 쪽에서 차량이 대기할 것. 그의 말은 빨랐고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애썼다. 질문을 했다. 실패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브로커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10명 중 7명은 성공한다고 했다. 나머지 셋은 붙잡히거나 강에서 죽는다고 했다. 나는 목이 말랐다. 침을 삼켰지만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다. 가족 4명이 모두 살아남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계산하고 싶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평양 거리를 걸었다. 불빛이 드문드문 켜진 거리였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자식들. 그들도 모두 각자의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있었다. 이 도시, 이 나라, 이 모든 것과. 며칠 뒤 고향에 다시 내려갔다. 가족들에게 계획을 알렸다. 11월 중순에 출발한다는 것, 부산에서 만난다는 것, 준비해야 할 것들. 어머니는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연한 눈빛도 함께 있었다. 아버지는 탄광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야 한다고 내가 말했다. 동생은 두려워했다. 21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준비물 목록을 만들었다. 두꺼운 옷, 방수 가방, 약간의 음식, 물, 손전등,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것. 신분증, 사진, 편지 모든 것을 태워야 했다. 붙잡혔을 때 연결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10월 말 나는 마지막으로 평양에 올라갔다. 간부를 태우는 일을 계속해야 했다. 의심받아서는 안 되었다. 11월 첫째 주 어느 날 간부가 물었다. 요즘 안색이 안 좋다고. 어디 아프냐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다만 어머니가 편찮아서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백미러로 그의 얼굴을 보았다. 3년 동안 매일 본 얼굴이었다. 다시는 보지 못할 얼굴이었다. 이상하게도 미움보다는 연민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도 이 체제의 희생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11월 11일 나는 마지막 출근을 했다. 아무도 모르게. 평소와 똑같이 간부를 태웠고 평소와 똑같이 인사했다. 저녁에 차를 관리소에 세우고 나올 때 뒤를 돌아보았다. 3년 동안 일한 곳이었다.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참았던 곳.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다. 나는 문을 닫고 걸어 나왔다. 11월 12일 새벽 4시에 나는 평양을 떠났다.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줄을 섰다. 함경북도 무산행 기차는 하루에 한 편뿐이었다.
객차는 낡았고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양이 멀어졌다. 대동강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기차는 느렸다. 평소 같으면 10시간이면 갈 거리였지만 석탄이 부족해서 자주 멈췄다. 승객들은 불평했지만 나는 괜찮았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이 오히려 좋았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창밖으로 산과 들이 지나갔다. 단풍은 이미 치고 나무들은 앙상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저녁 8시쯤 무산에 도착했다. 역사는 자꾸 어두웠다. 몇 개 안 되는 전구가 깜빡거렸다. 나는 짐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이곳은 평양보다 훨씬 추웠다. 국경 지역이라 그런지 경비병들이 많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걸었다. 브로커가 알려준 숙소는 역에서 30분 거리에 있었다. 낡은 여관이었다. 주인 할머니는 묻지 않았다. 돈만 받고 방 열쇠를 건넸다. 방은 좁고 추렸다. 작은 창문으로 밖이 보였다. 멀리 두만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 너머는 중국이었다. 그렇게 가까웠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였다.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도착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 우리는 여관방에서 만났다. 서로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다. 준비되었다고. 어머니는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다. 마른 옥수수와 감자 몇 개가 들어있었다. 동생은 긴장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사흘을 기다려야 했다. 브로커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거의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음식은 최소한만 먹었다. 할머니가 가끔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우리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심하라는 눈빛만 보냈다. 11월 15일 저녁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한다는 것이었다. 장소는 강 상류 쪽 어느 지점. 우리는 서둘러 준비했다. 옷을 겹겹이 입었다. 방수 가방에 최소한의 물건만 넣었다. 신분증과 사진은 이미 태웠다. 이제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다. 10시에 여관을 나왔다. 할머니가 문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가로등이 없는 길이었다. 손전등도 켤 수 없었다. 달빛에 의지해서 걸었다. 30분쯤 걸었을까. 강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두만강이었다. 브로커와 다른 2명이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강폭이 가장 좁다는 것, 지금 수위가 낮다는 것, 하지만 물이 차갑다는 것,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4명. 젊은 부부와 아이 2이었다. 아이들은 5살과 7살쯤 되어 보였다. 어머니가 그들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 강을 건너야 한다니.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함께 건널 것이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브로커가 시계를 보았다. 11시 30분. 출발 시간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 주의사항을 말했다. 강 중간쯤에 모래톱이 있다는 것, 그곳에서 잠깐 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경비병이 지나가면 엎드려야 한다는 것, 중국 쪽에 도착하면 차가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다. 행운을 빈다고.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11월의 두만강은 겨울로 가는 중이었다. 물은 무릎까지 올라왔다. 나는 앞장서서 걸었다. 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이 따라왔다. 우리는 한 줄로 서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강바닥은 미끄러웠다. 돌과 자갈이 발밑에서 굴렀다. 물살이 생각보다 셌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몸이 흔들렸다. 뒤에서 어머니가 작은 소리를 냈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비틀거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재빨리 어머니를 붙잡았다. 우리는 다시 걸었다. 물은 점점 깊어졌다. 허리까지 올라왔다. 옷이 물에 젖어서 무거워졌다. 가방을 머리 위로 들어야 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차가운 물이 가슴을 조였다. 발가락 감각이 사라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돌아갈 수도 없었다. 앞으로만 가야 했다. 10분쯤 지났을 때 모래톱에 도착했다. 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 같은 곳이었다.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 잠시 숨을 돌렸다.
온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옆을 보니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안고 있었다. 아이들은 울지도 않았다. 그저 엄마 품에 파묻혀 떨고만 있었다. 북한 쪽 강변을 돌아보았다. 멀리 불빛이 보였다. 경비 초소였다. 초소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다. 경비병이 순찰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엎드렸다. 모래에 얼굴을 댔다. 차갑고 거친 모래였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후었다. 내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것 같았다. 쿵쿵쿵쿵. 너무 크게 뛰어서 그들이 들을까봐 두려웠다. 5분쯤 지났을까? 불빛이 사라졌다. 브로커가 일어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났다. 이제 후반전이었다. 모래톱에서 중국까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더 깊었다. 가슴까지 물이 올라왔다. 동생이 뒤에서 헐떡였다. 나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놓치면 안 되었다. 물살이 더 세졌다. 발이 떨어질 것 같았다. 온 힘을 다해 강바닥을 디뎠다. 한 걸음 두 걸음. 앞만 보고 걸었다.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졌다. 100m, 50m, 20m.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갑자기 뒤에서 비명이 들렸다. 돌아보니 젊은 부부 중 아버지가 물에 빠지고 있었다. 그는 아이 하나를 안고 있었는데 발을 헛디딘 것 같았다. 물이 그를 삼키려 했다. 브로커와 다른 사람이 재빨리 달려가서 그를 잡았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아이 입을 막았다. 소리가 나면 안 되었다. 절대로. 다행히 그들은 다시 일어났다. 하지만 시간을 잃었다. 경비 초소에서 다시 불빛이 움직였다. 이번에는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다. 브로커가 속삭였다. 빨리 가라고. 우리는 뛰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움직였다. 물이 튀었다. 소리가 났다. 이제 숨길 수 없었다. 중국 쪽 강변에 거의 다 왔을 때 총소리가 들렸다. 탕. 경고 사격이었다.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갔다. 귀가 먹먹해졌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잡아 끌었다. 나는 동생을 밀었다. 강변으로. 지금. 마침내 강변에 도착했다. 물에서 나와 흙을 밟는 순간 무릎이 꺾였다. 쓰러질 뻔했지만 참았다. 브로커가 앞장서서 달렸다. 우리는 그를 따라 언덕을 올랐다. 나무 사이로 차가 보였다. 검은색 밴이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우리는 차 안으로 뛰어들었다. 젊은 부부와 아이들도 뒤따라 탔다.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두만강이 보였다. 우리가 방금 건넌 강이었다. 북한 쪽에서 불빛들이 움직였다.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이었다. 나는 뒷좌석에 쓰러져서 숨을 헐떡였다. 옆에서 동생이 울고 있었다. 어머니도 울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강을 건넜다.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왔다. 차는 2시간을 달렸다. 피포장도로를 지나 작은 마을로 들어갔다. 새벽 2시쯤이었다. 운전사는 말이 없었다. 우리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는 젖은 옷에서 나는 냄새와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창밖은 어두웠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북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만 확실했다. 차가 멈췄다. 허름한 건물 앞이었다. 벽돌 건물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운전사가 문을 열었다. 내리라는 뜻이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강물에 너무 오래 있었던 탓이었다. 젊은 부부도 아이들을 안고 내렸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좁은 복도가 나왔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운전사가 계단을 올라갔고 우리는 따라갔다. 2층 끝방으로 안내되었다. 방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다. 바닥에 담요 몇 장이 깔려 있었고 구석에 물통이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운전사가 말했다. 여기서 며칠 기다리라고. 다음 연결책이 올 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음식은 하루에 2번 가져다 준다고.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이 건물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고. 모두 우리 같은 처지라고.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자물쇠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잠근 것이었다.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그저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다. 동이 트고 있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낯선 풍경이었다. 중국어 간판들이 보였다. 중국이었다. 진짜 중국이었다. 젖은 옷을 벗고 담요로 몸을 감쌌다. 온몸이 떨렸다. 추위와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머니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았다. 동생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두만강을 건넜다. 북한을 벗어났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는 중국이었다. 북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도망자였다. 여전히 숨어야 했다. 첫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점심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밥을 가져다 주었다. 중국인 여자였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그릇을 바닥에 놓고 나갔다. 밥과 김치와 국이었다. 맛은 없었지만 배고팠기 때문에 먹었다. 저녁에도 똑같은 음식이 왔다. 밤이 되자 건물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다른 방에서 오는 소리였다. 낮은 대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기침 소리. 운전사 말이 맞았다. 이 건물에는 우리 말고도 탈북자들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었다.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는지도.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사흘째 되는 날 밤 문이 열렸다. 브로커였다. 두만강에서 우리를 도왔던 그 사람.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방 안을 살폈다. 그리고 말했다. 이틀 뒤 출발한다고. 몽골로 간다고. 거기까지는 차로 이동한다고.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준비하라고. 몽골. 그곳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었다. 몽골이나 태국을 거쳐야 했다. 브로커는 몽골 루트가 더 빠르다고 했다. 위험하지만 시간은 절약된다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브로커가 나간 뒤 우리는 다시 불안해졌다. 일주일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 중국 공안에게 붙잡힐 수도 있다는 것. 몽골 국경을 넘을 때 또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두만강 너머에는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곳이 없었다. 앞으로만 가야 했다. 나흘째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바닥은 딱딱했고 담요는 얇았다.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평양의 차량 관리소가 생각났다. 내가 모시던 간부가 생각났다. 동료 운전병들이 생각났다. 그들은 지금 내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까? 찾고 있을까? 아니면 나도 성철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 취급을 받고 있을까? 11월 18일 새벽 4시에 우리는 출발했다. 어둠이 짙을 때였다. 큰 밴이 건물 앞에 도착했고 우리는 서둘러 탔다. 우리 가족 4명과 젊은 부부 4명, 그리고 다른 탈북자 5명. 모두 13명이었다. 좁은 차 안에 사람들이 빼곡했다. 짐을 올려놓을 공간도 없었다.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야 했다. 운전사는 중국인 2명이었다. 교대로 운전한다고 했다. 그들은 말이 거의 없었다. 다만 조용히 하라는 것, 창밖을 내다보지 말라는 것, 검문이 있으면 숨으라는 것만 말했다. 차 뒷부분에는 짐칸이 있었다. 검문할 때는 그곳에 숨어야 한다고 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다. 차는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피포장도로가 많았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아이들이 멀미를 했다. 어머니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속 가야 했다. 첫날은 15시간을 달렸다. 중간에 2번 멈춰서 화장실을 다녀왔다. 외진 곳이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저녁에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폐가에 차를 세웠다. 우리는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웠다. 13명이 한 방에서 자는 것은 쉽지 않았다. 공간이 부족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다. 운전사가 가져온 빵과 물로 저녁을 때웠다. 맛은 없었지만 굶는 것보다는 나았다. 다음날 아침 5시에 다시 출발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로 들어갔다. 차가 빨라졌다. 창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지나갔다. 넓은 들판, 높은 건물들, 많은 차량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많은 차를 볼 수 없었다. 사람들도 다르게 보였다. 자유롭게 걸어다녔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것 같았다.
오후 2시쯤 첫 번째 위기가 왔다. 앞에서 검문소가 보였다. 운전사가 급히 말했다. 뒤로 가라고. 우리는 서둘러 짐칸으로 기어 들어갔다. 13명이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차가 멈췄다. 공항가 운전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중국어였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차가 다시 움직였다. 통과한 것이었다. 우리는 짐칸에서 나왔다. 모두 땀으로 젖어 있었다.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재빨리 아이를 안았다. 괜찮다고 달랬다. 이제 괜찮다고. 하지만 아무도 안심할 수 없었다. 다음 검문소가 언제 나올지 몰랐다. 사흘째 되는 날 차가 고장났다. 엔진에서 연기가 났다. 운전사들이 내려서 확인했다. 1시간 정도 수리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차 안에 그대로 있어야 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혹시 누가 볼까봐. 차 안은 답답했다. 공기가 탁했다. 하지만 창문을 열 수도 없었다. 수리가 끝나고 다시 출발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북한에서도 이런 노을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보는 노을은 달랐다. 이 노을 너머에는 자유가 있었다. 몽골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한국이 있었다. 나흘째 밤 운전사가 말했다. 반쯤 왔다고. 며칠만 더 가면 몽골 국경이라고. 우리는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이 앞에 남아 있었다. 몽골 국경을 넘는 것. 그곳에도 검문이 있을 것이었다. 중국 공안이 삼엄하게 지키는 곳이었다. 차 안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다. 어떤 이는 가족을 잃었고 어떤 이는 정치범 수용소를 피해 나왔다고 했다. 젊은 부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모두가 북한을 등졌다. 모두가 무언가를 버리고 왔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밤이 깊어졌다. 차는 계속 달렸다. 어둠 속을 뚫고 서쪽으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많았다. 북한에서 본 별보다 더 많아 보였다. 아니 같은 별이었지만 다르게 보였다. 이제 우리는 그 별 아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었다. 살아남기만 한다면. 11월 23일 우리는 내몽골 지역에 도착했다.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들판이나 마을이 보이지 않았다. 사막과 황무지만 펼쳐져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모래먼지가 차창을 때렸다.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겨울이 완전히 온 것 같았다. 운전사가 말했다. 이틀 뒤 국경을 넘는다고. 지금은 안전가옥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차는 작은 마을로 들어갔다.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대부분 낡고 허름했다. 한 집 앞에서 차가 멈췄다. 중국인 남자가 나와서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는 몽골어도 할 줄 안다고 했다. 국경 지역에서 오래 살았다고 했다. 집 안은 차가웠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는 두꺼운 옷을 껴입었다. 13명이 두 방에 나뉘어 들어갔다. 우리 가족은 다른 5명과 함께 한 방을 썼다. 좁았지만 징칸보다는 나았다. 적어도 누울 수는 있었다. 저녁에 주인이 뜨거운 국을 가져왔다. 양고기 국이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몸이 녹는 것 같았다. 밤에 브로커가 왔다. 두만강에서 우리를 도왔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었다. 그가 설명했다. 이틀 뒤 밤에 국경을 넘는다고.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고 나머지는 걸어야 한다고. 사막을 가로질러 몽골 쪽으로 들어간다고. 거리는 15km 정도라고. 15km. 짧지 않은 거리였다. 더구나 사막이었다. 추웠고 어두울 것이었다. 브로커는 계속 말했다. 중국 공안 순찰이 있다고. 들키면 끝이라고. 그리고 몽골 쪽에 도착해도 조심해야 한다고. 몽골 경찰도 탈북자를 잡는다고. 하지만 몽골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중국과 다르다고.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다음날 우리는 준비를 했다. 필요 없는 짐을 버렸다. 최대한 가볍게 해야 했다. 물과 약간의 음식만 챙겼다. 두꺼운 옷을 겹쳐 입었다. 밤 사막은 영하로 떨어진다고 했다. 손전등은 가져갈 수 없었다. 불빛이 보이면 들킬 수 있었다. 달빛에만 의지해야 했다. 저녁을 먹으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 모두 긴장해 있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부모들의 불안을 느끼는지 조용했다. 7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언제 집에 가느냐고.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안았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집이 없었다. 밤이 되자 주인이 차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작은 트럭이었다. 짐칸에 우리를 태울 것이었다. 완전히 숨어야 한다고 했다. 11시에 출발한다고 했다. 그 시간이 순찰이 가장 뜸하다고 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올랐다. 거기에는 큰 방수포가 있었다. 그것으로 우리를 덮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트럭이 출발했다. 덜컹거렸다. 피포장도로였다. 온몸이 흔들렸다. 옆 사람과 부딪혔다. 방수포 밑은 숨이 막혔다. 공기가 부족했다. 하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1시간쯤 달렸을까? 트럭이 멈췄다. 운전사가 방수포를 걷었다. 내리라는 신호였다. 밖으로 나오니 사방이 어두웠다. 달은 떠 있었지만 구름이 많았다. 멀리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황무지였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모래가 얼굴을 때렸다. 브로커가 나침반을 꺼냈다. 저쪽으로 가야 한다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어둠 속 어딘가를 향해. 우리는 줄을 지어 걷기 시작했다. 한 명 한 명 뒤를 따랐다.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다.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동생이 뒤에서 신음했다. 괜찮냐고 물었다.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추위 때문이었다. 영하의 날씨였다. 옷을 두껍게 입었지만 바람이 파고들었다. 30분쯤 걸었을 때 멀리 불빛이 보였다. 차량이었다. 순찰차였다. 브로커가 속삭였다. 엎드리라고. 우리는 모두 바닥에 엎드렸다. 차가운 모래에 얼굴을 댔다. 불빛이 가까워졌다. 엔진 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이 또 귀에서 뛰었다. 쿵쿵쿵쿵. 불빛이 우리 위를 지나갔다. 숨을 참았다. 차가 멈추면 어떡하지? 하지만 차는 지나갔다. 소리가 멀어졌다. 일어서서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더 빨리 걸었다. 시간이 없었다. 동이 트기 전에 국경을 넘어야 했다. 낮이 되면 들킬 위험이 너무 컸다. 다리가 아팠다. 발에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앞 사람을 따라 계속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몽골로. 자유로. 1시간 반쯤 더 걸었을 때 아버지가 쓰러졌다.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우리는 급히 달려갔다.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58세의 나이에 탄광에서 일한 세월이 쌓여 있었다.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긴 여정은 너무 힘들었을 것이었다. 브로커가 다가왔다.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일어서려고 할 때 다시 비틀거렸다. 나와 동생이 양쪽에서 아버지를 붙잡았다. 어머니가 울먹였다. 브로커는 시계를 봤다.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새벽 5시 전에 국경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새벽 2시였다.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다시 걸었다. 속도가 느려졌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왔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가 같은 처지였다. 누구든 쓰러질 수 있었다. 젊은 부부는 아이 둘을 번갈아 업고 있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다. 얼마나 힘들까? 부모의 등에서조차 편히 잘 수 없는 아이들. 바람이 더 세졌다. 모래바람이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브로커가 나침반을 자주 확인했다. 방향을 잃으면 안 되었다. 사막에서 길을 잃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우리는 브로커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새벽 3시쯤 또 다른 위기가 왔다. 5살 아이가 열이 났다. 엄마가 아이를 만져보더니 소리쳤다. 너무 뜨겁다고.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다. 우리 중 누구도 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브로커가 물을 먹이라고 했다. 그리고 계속 가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엄마는 울면서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아이는 삼키지 못하고 토했다. 아빠가 아이를 안았다. 아이의 몸이 뜨거웠다. 이 추운 날씨에 열이 난다는 것은 심각한 상태였다. 우리는 더 빨리 걸어야 했다. 몽골에 도착해서 병원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새벽 4시 브로커가 멈춰섰다. 저기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멀리 철조망이 보였다. 국경이었다. 중국과 몽골의 경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드디어 도착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철조망을 넘어야 했다. 그리고 몽골 쪽 순찰을 피해야 했다. 철조망에 가까이 갔다. 높이는 2m 반 정도였다. 가시철조망이 위에 있었다. 브로커가 가방에서 담요를 꺼냈다. 가시에 걸치라고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넘으라고 했다. 한 명씩 천천히.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첫 번째로 젊은 남자가 넘었다. 그는 담요를 가시에 걸치고 철조망을 올랐다. 조심스럽게 한쪽 다리를 넘기고 몸을 들어올렸다. 삐걱 소리가 났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그는 반대편으로 내려갔다. 성공이었다. 다음은 그의 아내였다. 그녀도 넘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넘겨받았다. 우리 차례가 왔다. 먼저 동생이 넘었다. 21의 동생은 빠르게 올라가서 내려왔다. 다음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두려워했다. 높이가 무서웠다. 나는 어머니를 도왔다. 한 발 한 발 올라가게 했다. 정상에서 어머니가 균형을 잃었다. 나는 재빨리 잡았다. 천천히 내려가라고 속삭였다. 어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내려갔다. 아버지가 문제였다. 기력이 없었다. 철조망을 오를 힘이 없어 보였다. 나는 아버지를 밀어올렸다. 브로커가 반대편에서 당겼다. 아버지의 옷이 가시에 걸렸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피가 났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를 넘겼다. 마지막으로 내가 넘었다. 철조망 반대편에 섰다. 몽골이었다. 중국을 벗어났다. 하지만 기쁨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아직 위험했다. 몽골 경찰이 순찰하고 있었다. 우리는 빠르게 철조망에서 멀어졌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막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몽골 땅을 밟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다. 철조망을 넘고 2시간을 더 걸었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밝아졌다. 사막이 모습을 드러냈다.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였다. 우리는 작은 언덕 뒤에 숨었다. 브로커가 전화를 걸었다. 몽골 쪽 연결책에게. 30분 뒤 차가 온다고 했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다. 밤새 걸은 거리는 15km가 넘었을 것이었다.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아버지는 계속 기침을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서 등을 쓰다듬었다. 5살 아이는 여전히 열이 있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다. 차가 도착했다. 낡은 지프였다. 몽골인 운전사가 내렸다. 그는 러시아어로 무언가 말했다. 브로커가 통역했다. 빨리 타라고. 순찰이 곧 온다고. 우리는 서둘러 차에 올랐다. 13명이 작은 지프에 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어떻게든 탔다. 서로 겹쳐 앉았다. 숨쉬기도 힘들었다. 차는 피포장 도로를 달렸다. 덜컹거림이 심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게르 몇 개와 낡은 건물들이 있었다. 차는 한 건물 앞에 멈췄다. 우리는 내렸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 2개가 있었다. 우리 가족과 몇 명은 한 방에, 나머지는 다른 방에 배정되었다.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담요 몇 장과 물통이 전부였다. 창문은 작고 더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했다. 지붕이 있고 벽이 있었다. 추위를 막을 수 있었다. 우리는 담요를 깔고 드러누웠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긴장이 풀리자 잠이 쏟아졌다. 모두 그 자리에서 잠들었다. 깨어났을 때는 오후 2시였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몽골의 첫 낮이었다. 일어나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다. 가족들이 옆에서 자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기침을 했다. 어머니는 야윈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동생은 담요를 꽉 감싸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믿기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몽골인 여자가 들어왔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그녀는 음식을 가져왔다. 빵과 우유와 고기였다. 우리는 배고팠다. 하루 넘게 제대로 먹지 못했다. 음식을 받아 먹었다. 맛은 낯설었지만 상관없었다. 몸에 힘이 돌았다. 저녁에 브로커가 왔다. 그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일주일 정도 이곳에 머문다고. 그동안 몽골 경찰에 자수해야 한다고. 탈북자로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다고. 한국으로 가는 절차가 시작된다고. 자수한다는 말에 모두 긴장했다. 경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웠다. 북한에서 경찰은 보안원이었고 보안원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브로커는 몽골이 다르다고 했다. 탈북자를 북한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오히려 보호한다고. 우리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틀째 되는 날 5살 아이가 더 악화되었다.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기침이 심해졌다. 엄마가 브로커에게 애원했다.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브로커는 고민했다. 병원에 가면 신원이 노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가 심각했다. 결국 브로커는 동의했다. 몽골인 운전사와 함께 아이 가족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방에 남아서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갔다. 창밖으로 몽골 풍경이 보였다. 넓은 초원과 멀리 보이는 산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하지만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아이가 걱정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도 걱정되었다. 저녁에 그들이 돌아왔다. 아이는 약을 먹고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의사가 폐렴 초기라고 했다고 한다.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엄마는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다. 브로커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내일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모두 함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경찰에 자수하고 한국행 절차를 밟는다. 얼마나 걸릴까? 몇 달일까? 몇 년일까? 그리고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창밖에는 별이 총총했다. 저 별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12월 첫째 날 우리는 몽골 경찰서로 갔다. 브로커와 몽골인 운전사가 함께 갔다. 경찰서는 생각보다 작았다. 낡은 건물이었다. 우리는 입구에서 멈췄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평생 경찰을 피해 살았는데 이제 스스로 그들에게 가는 것이었다. 브로커가 먼저 들어갔다. 우리는 그를 따랐다. 경찰관 2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브로커가 몽골어로 무언가 설명했다. 경찰관들이 우리를 바라봤다. 호기심과 연민이 섞인 눈빛이었다. 한 경찰관이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갔다. 잠시 후 상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다. 그는 러시아어로 질문했다. 브로커가 통역했다. 이름 나이 출신지. 우리는 대답했다. 함경북도에서 왔다고. 북한을 떠난 이유를 물었다. 나는 내가 본 것들을 설명했다. 숙청, 연자제, 동료들의 실종.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많은 탈북자를 만났을 것이었다. 서류 작성에 2시간이 걸렸다. 지문을 찍었고 사진을 찍었다. 경찰관은 우리에게 일시 수용소로 가야 한다고 했다. 거기서 대기하다가 한국 대사관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다. 끝이 보였으니까. 수용소는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었다. 차로 3시간 거리였다.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다. 큰 건물이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수용소와는 달랐다.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있지 않았다. 문도 잠겨 있지 않았다. 단지 탈북자들이 임시로 머무는 곳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30명은 넘어 보였다. 모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남자, 여자, 아이들. 다양한 나이와 출신이었다. 한 여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언제 왔냐고 물었다. 오늘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자기는 2달 전에 왔다고 했다. 곧 한국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 가족은 한 방을 배정받았다. 작지만 깨끗했다. 침대가 4개 있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이었다. 침대에서 자다니. 나는 침대에 앉아봤다. 부드러웠다. 어머니도 침대를 만져봤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동생은 침대에 누워봤다. 그리고 웃었다.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저녁 식사는 식당에서 했다. 수용소 직원들이 음식을 준비했다. 밥과 고기와 야채였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먹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체할 것 같았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몸이었다. 식사 후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이는 가족을 북한에 두고 왔다고 했다. 언젠가 데려오고 싶다고 했다.
어떤 이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했다고 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어떤 이는 중국에서 10년을 숨어 살다가 왔다고 했다. 10년? 얼마나 긴 시간인가. 밤에 방으로 돌아왔다. 가족끼리 둘러앉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한국이라고. 어머니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동생은 창밖을 바라봤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다. 동생이 말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갈 수 있다고. 반드시 갈 것이라고. 다음 날부터 수용소 생활이 시작되었다. 매일 정해진 일과가 있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오전에는 한국어 교육, 오후에는 자유시간, 저녁 6시 저녁 식사, 11시 취침. 규칙적인 생활이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국어 교육이 흥미로웠다. 북한과 남한의 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같은 단어도 발음이 달랐고 쓰는 표현도 달랐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였다. 그녀는 친절했다. 우리의 서툰 발음을 고쳐주며 격려했다. 한국에 가면 금방 적응할 것이라고 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왔다. 영사였다. 그는 우리와 면담을 했다. 탈북 경위를 물었고 한국행 의사를 확인했다. 서류를 작성했다. 그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신원 확인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12월은 춥고 길었다. 몽골의 겨울은 북한보다 더 추웠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수용소 안은 따뜻했다. 난방이 잘 되었다. 북한에서는 겨울에도 제대로 난방을 할 수 없었다. 석탄이 부족했고 배급이 끊겼으니까. 여기서는 달랐다.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었다. 매일 한국어 공부를 했다. 나만의 억양을 배웠다. 어려웠다. 평생 쓴 말투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열심히 했다. 한국에 가서 이방인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가족들도 열심히 했다. 특히 동생은 빨리 배웠다. 젊어서 그런지 발음도 자연스러웠다. 한국 문화도 배웠다. 영화를 봤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이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도 봤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너무 자유로웠다.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농담했다. 북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이것이 자유구나 싶었다. 크리스마스가 왔다. 북한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없었다. 하지만 수용소에서는 작은 행사를 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선물을 가져왔다. 옷과 과자와 장난감이었다. 아이들이 좋아했다. 5살 아이는 이제 완전히 나았다. 뛰어다니며 놀았다. 그 모습을 보니 뭉클했다. 살아남았구나. 새해가 되었다. 2020년. 새로운 10년의 시작이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아버지가 새해 아침에 말했다. 올해는 꼭 한국에 가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될 것이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다.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출국 준비를 하라고. 다음 주에 비행기를 탄다고. 우리는 믿기지 않았다.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3개월 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이 변했다. 마지막 일주일은 바빴다. 준비할 것들이 많았다. 서류를 정리하고 짐을 쌌다.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다. 수용소에서 받은 옷 몇 벌이 전부였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유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용소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어떤 이들은 아직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곧 떠날 예정이었다. 우리는 서로 행운을 빌었다. 한국에서 잘 살라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다. 두만강을 건넜고 사막을 지나왔고 여기까지 왔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탄다. 하늘을 날아서 한국으로 간다. 평양의 차량 관리소를 떠난 지 3개월 반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강을 건넜고 사막을 넘었고 국경을 넘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넘는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다. 몽골의 밤하늘이었다. 맑고 깨끗했다. 별들이 반짝였다.
나는 그 별들에게 감사했다.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든 것에. 북한에서 나를 키워준 부모님, 함께 온 가족, 도와준 브로커들, 그리고 살아남게 해준 은혜. 내일이면 새로운 하늘 아래 있을 것이었다. 아버지가 옆에서 일어났다. 잠이 안 오냐고 물었다. 나도 그렇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일, 한국, 자유, 새로운 시작. 아버지가 말했다. 고생했다고.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이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함께여서 가능했다고 했다.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것이라고.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해야 했다. 2020년 2월 15일 오후 4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다. 건물들, 도로들, 불빛들. 내 심장이 뛰었다. 드디어 도착했다. 3개월 반 만에. 아니,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렸다. 공항이 너무 컸다. 북한의 평양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천장이 높고 밝았다.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자유롭게 걸어다녔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유구나. 입국 심사를 받았다. 담당자는 친절했다. 탈북자 확인 서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환영한다고 했다. 한국에 온 것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도 울었다. 동생도 울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공항 밖으로 나왔다. 추운 2월이었지만 몽골보다는 따뜻했다. 통일부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았다. 차로 안내했다. 하나원으로 간다고 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봤다.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수많은 차들. 네온사인이 반짝였다. 간판들이 빛났다.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고속도로를 달렸다. 속도가 빨랐다. 평양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차를 본 적이 없었다. 차선이 많았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다. 신호를 지켰다. 규칙을 따랐다. 하지만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스스로 지키는 것이었다. 1시간 반쯤 달렸을까? 하나원에 도착했다. 큰 건물이었다. 몽골 수용소보다 훨씬 컸다. 직원들이 우리를 맞았다. 친절했다. 방으로 안내했다. 이번에는 가족끼리 한 방을 쓸 수 있었다. 넓고 깨끗했다. 침대가 4개 있었고 화장실도 달려 있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환경이었다. 짐을 풀고 식당으로 갔다. 저녁 시간이었다. 음식이 풍부했다. 밥, 국, 반찬이 여러 가지 있었다. 과일도 있었고 후식도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먹었다. 아직 이 모든 것이 낯설었다.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식사 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강당에 모였다. 우리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다. 20명쯤 되었다. 모두 최근에 도착한 사람들이었다. 담당자가 설명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한국 사회, 법률, 경제, 문화를 배운다고. 그리고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다고. 3개월. 또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미 한국에 있었다. 자유로운 땅에 있었다.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라 준비였다.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나는 감사했다. 이런 기회를 주는 나라에. 탈북자를 받아주고 교육시키고 정착을 돕는 나라에. 밤에 방으로 돌아왔다. 가족끼리 둘러앉았다. 첫날의 소감을 나눴다. 아버지가 말했다. 꿈만 같다고. 정말 한국에 온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으며. 동생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하나원의 야경이었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도 보였다. 한국이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온 곳이었다. 두만강을 건너고 사막을 넘어온 곳. 이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핸드폰을 받았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었다. 스마트폰이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이었다. 사용법을 배워야 했다. 인터넷이라는 것도 처음이었다.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검색하면 뭐든지 나왔다. 제한이 없었다. 금지된 것이 없었다. 그날 밤 인터넷으로 북한을 검색해봤다. 외부에서 본 북한이었다. 뉴스, 사진, 영상들. 내가 살던 곳을 밖에서 보는 것이 이상했다. 평양의 사진이 나왔다. 내가 운전하던 거리들이 보였다. 감정이 복잡했다. 그리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떠나온 곳이지만 태어난 곳이었다. 증오하는 체제이지만 내 고향이었다. 하나원 생활은 규칙적이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 저녁 식사 후에는 자유시간. 11시 소등. 군대 갔기도 하고 학교 갔기도 했다. 하지만 강요는 없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첫 주는 한국 사회 이해 수업이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북한에서는 배우지 못한 개념들이었다. 강사는 천천히 설명했다.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선거가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사유재산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새로웠다. 둘째 주는 법률 교육이었다. 한국에서 지켜야 할 법들. 교통법규, 근로기준법, 주민등록법. 북한과 다른 점이 많았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여행증이 필요했지만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허가 없이 다른 도시로 갈 수 있었다. 믿기 어려웠다. 셋째 주는 경제교육이었다. 돈을 관리하는 법, 은행을 이용하는 법, 신용카드가 무엇인지.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쓸 곳이 많지 않았다. 배급이 끊기면 시장에서 사야 했지만 그것도 제한적이었다. 한국은 달랐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었다. 책임도 따랐다. 넷째 주부터는 직업 훈련이 시작되었다. 각자 원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운전을 선택했다. 북한에서 운전병이었으니까. 한국 운전면허를 따야 했다. 시험이 있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한국의 교통규칙을 외웠다. 아버지는 건설 일을 배웠다. 탄광에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았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가족을 부양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어머니는 요리를 배웠다. 북한에서도 시장에서 장사를 했지만 한국 음식은 달랐다. 조미료가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방법이 달랐다. 어머니는 열심히 배웠다. 언젠가 작은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했다. 북한 음식과 남한 음식을 섞어서 팔고 싶다고 했다. 동생은 컴퓨터를 배웠다. 21의 나이. 배울 것이 많았다.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컴퓨터로 이루어졌다. 일자리를 구하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했다. 동생은 빨리 배웠다. 젊어서 그런지 적응이 빨랐다. 3월이 되었다. 봄이 왔다. 하나원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북한에서도 봄이 오면 꽃이 폈다. 하지만 여기 꽃은 달라 보였다. 더 밝고 더 자유로워 보였다. 아니,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도 몰랐다. 주말에는 외부 활동이 있었다. 서울 시내 견학이었다. 버스를 타고 갔다. 명동, 남대문, 광화문.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차들도 너무 많았다. 소음과 불빛과 냄새들. 압도당했다. 하지만 흥분되기도 했다. 이것이 진짜 한국이구나. 백화점에 갔다. 물건이 넘쳐났다. 옷, 신발, 화장품, 전자제품. 가격표를 봤다. 비쌌다. 북한에서 1년 벌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샀다. 신용카드를 꺼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지하철을 탔다. 북한에는 평양에만 지하철이 있었다. 한국은 서울 전체가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었다. 깨끗하고 빨랐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탔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었다. 졸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평화로웠다. 두려움이 없었다. 카페에 들어갔다. 커피를 마셔봤다. 북한에서는 커피가 귀했다. 간부들이나 마실 수 있었다. 여기서는 누구나 마셨다. 학생들도 마셨다. 가격은 비쌌지만 사람들은 부담 없이 주문했다. 나는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쓴맛이 났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저녁에 하나원으로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한국을 직접 봤다. 곧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이었다. 두렵지만 기대되었다. 가족들도 비슷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다. 잘할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4월이 되자 수료 날짜가 정해졌다. 5월 초에 하나원을 나간다고 했다. 정착금을 받고 집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했다. 3개월이 빨리 지나갔다.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계속 배워야 했다. 한국 사회는 복잡했다.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5월 3일 우리는 하나원을 나왔다. 정착금을 받았다. 한 사람당 800만원씩 4명이면 3,200만원이었다. 북한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작은 돈이라고 했다. 집을 구하고 살림을 차리는 데 쓰라고 했다. 아껴야 했다. 정부에서 지정해준 지역은 경기도의 한 도시였다. 서울 외곽이었다. 탈북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했다.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다고 했다. 통일부 직원이 함께 가서 집을 구하는 것을 도와줬다. 폭덕방을 여러 곳 다녔다. 마침내 적당한 집을 찾았다. 투룸 아파트였다. 작았지만 우리 4명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월세는 50만원이었다. 보증금은 500만원. 정착금에서 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제 우리 집이었다. 한국에서의 첫 집.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가구도 없고 가전제품도 없었다. 모든 것을 사야 했다. 중고가게에 갔다. 침대, 냉장고, 세탁기, 밥솥, 식탁. 하나하나 샀다. 새 것보다 싸게 샀다. 돈을 아껴야 했다. 직원들이 배달해줬다. 조립도 도와줬다. 일주일에 걸쳐서 집을 꾸몄다. 간단했지만 우리 집이었다. 북한에서는 집이 국가 소유였다. 배정받은 곳에 살아야 했다. 여기서는 달랐다. 우리가 선택한 집이었다. 우리가 계약한 집이었다. 우리 것이었다. 그 사실이 감동적이었다. 이사한 첫날 밤 가족끼리 바닥에 둘러앉았다. 아직 식탁이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북한에서는 라면이 귀했다. 한국에서는 흔했다. 편의점에 가면 수십 종류가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라면을 먹었다. 맛있었다. 자유의 맛이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운전 관련 일을 찾았다. 하나원에서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택배회사에 지원했다. 면접을 봤다. 탈북자라는 것을 말했다. 걱정했지만 회사에서는 상관없다고 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다. 합격했다. 첫 직장이었다. 한국에서의 첫 직장. 월급은 200만원이었다. 북한에서 1년 벌던 것보다 많았다. 믿기지 않았다. 일주일 뒤부터 출근하기로 했다. 유니폼을 받았다. 교육을 받았다. 배송 방법, 고객 응대, 차량 관리. 열심히 배웠다. 아버지도 일자리를 찾았다. 건설 현장이었다. 나이가 많아서 걱정했지만 고용해줬다. 일당은 10만원이었다. 한 달에 20일이라면 200만원이었다. 힘든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았다.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한식당이었다. 주방 보조였다. 월급은 150만원. 많지 않았지만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언젠가 자기 식당을 차릴 꿈을 위해 어머니는 열심히 일했다. 늦게 퇴근해도 불평하지 않았다. 동생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동시에 학원에 다녔다.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필요했다. 그리고 나서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나는 동생을 응원했다. 가족 모두 일하기 시작했다. 바빴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다. 피곤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우리가 번 돈으로 살았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스스로 살아갔다. 그것이 자유였다.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삶이었다. 첫 월급을 받았다. 200만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다. 눈물이 났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었다. 깨끗한 돈이었다. 북한에서는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었다. 여기서는 일한 만큼 받았다. 정당하게 받았다. 그것이 감동적이었다. 가족끼리 외식을 했다. 삼겹살집에 갔다. 고기를 실컷 먹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던 것. 여기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먹을 수 있었다. 배불리 먹었다.
아버지가 소주를 마셨다. 어머니가 말렸지만 아버지는 웃으며 마셨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북한에서 본 별, 중국에서 본 별, 몽골에서 본 별. 같은 별이었다. 하지만 지금 보는 별은 달랐다. 자유의 별이었다. 우리가 이룬 것의 별이었다. 나는 그 별에게 감사했다.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든 것에. 6월이 왔다. 한국에서의 첫 여름이었다. 날씨가 더웠다. 택배일은 힘들었다. 매일 100개가 넘는 택배를 배송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도 많았다. 5층까지 짐을 들고 올라가야 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다. 두만강을 건널 때를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막을 걸을 때를 생각하면 이 더위는 참을 만했다. 나는 버텼다. 고객들이 고맙다고 말할 때면 힘이 났다.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7월에 동생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우리는 축하했다.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치킨을 시켜 먹었다. 동생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고 했다. 탈북자 특별 전형이 있다고 했다. 컴퓨터 공학과에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동생이 자랑스러웠다. 8월에 아버지가 다쳤다. 건설 현장에서 넘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 쉬어야 했다. 월급이 줄었다.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줬다. 치료비를 내줬다. 휴업급여도 나왔다. 한국의 제도가 고마웠다. 9월에 어머니가 식당을 옮겼다. 더 큰 식당이었다. 주방장 보조로 승진했다. 월급도 올랐다. 200만 원이 되었다. 어머니는 더 열심히 일했다. 레시피를 외웠다. 조리법을 배웠다. 언젠가 자기 식당을 차릴 꿈을 키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지하철 타는 것도 어려웠다. 은행 가는 것도 두려웠다. 하지만 점점 배웠다. 실수하면서 배웠다. 사람들이 도와줬다. 친절하게 가르쳐줬다. 이웃들과도 친해졌다. 옆집에 사는 부부는 우리보다 먼저 온 탈북자였다. 그들이 많은 것을 알려줬다. 어디서 싸게 장을 보는지, 어떤 병원이 좋은지, 어떤 일자리가 괜찮은지. 그들 덕분에 적응이 빨랐다. 교회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탈북자들을 돕는 교회였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자유로웠다.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었다. 교회 사람들이 따뜻했다. 우리를 가족처럼 대했다. 어려울 때 도와줬다. 10월에 첫 번째 어려움이 왔다. 사기를 당했다. 누군가 전화해서 대출을 권했다. 이자가 낮다고 했다. 믿고 개인정보를 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다. 100만 원을 잃었다. 억울했지만 교훈이 되었다. 세상이 모두 착한 것은 아니었다. 11월에 코로나가 심해졌다. 한국 전체가 긴장했다. 마스크를 써야 했다. 거리두기를 해야 했다. 택배일이 늘어났다. 사람들이 집에서 물건을 주문했으니까. 더 바빴지만 월급도 늘었다. 250만 원까지 올랐다. 12월이 되었다. 한국에 온 지 10개월이 지났다. 1년이 거의 다 갔다. 돌이켜보면 많은 일이 있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자유는 소중했다. 매일 그것을 느꼈다. 연말에 가족 회의를 했다. 1년을 정리하고 내년 계획을 세웠다. 동생은 대학에 가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조리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건강을 챙기겠다고 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다. 잘하고 있다고. 계속 가자고. 크리스마스에 작은 트리를 샀다. 집에 장식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트리에 불을 켰다. 반짝였다. 가족들이 모여서 트리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살아남았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는 해냈구나. 지금은 2026년 1월이다. 한국에 온 지 6년이 되었다. 많은 것이 변했다. 나도 변했고 가족도 변했고 우리의 삶도 변했다. 돌이켜보면 꿈만 같다. 평양의 운전병이었던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나는 지금 작은 택배 회사를 운영한다. 3년 전에 창업했다. 처음에는 나 혼자였다.
지금은 직원이 5명이다. 그중 둘은 탈북자다. 나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나도 기회를 받았으니까. 회사는 잘 되고 있다.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이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 매달 조금씩 저축도 한다. 5년 뒤에는 더 큰 회사로 키우고 싶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여기서는 가능하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은퇴했다. 63세가 되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탄광에서 일한 세월의 후유증이었다. 지금은 집에서 쉰다. 가끔 공원에 나가서 산책한다. 다른 탈북자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행복해 보인다. 어머니는 1년 전에 작은 식당을 열었다. 꿈을 이룬 것이다. 북한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판다. 장사가 잘 된다. 단골 손님들이 많다. 어머니의 음식이 맛있다고 한다. 나는 주말마다 식당을 돕는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한다. 어머니를 돕는 것이 기쁘다. 동생은 대학을 졸업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지금은 IT 회사에서 일한다. 프로그래머다. 월급이 나보다 많다. 나는 동생이 자랑스럽다. 21에 북한을 떠나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대단한 일이다. 우리는 가끔 함께 모인다. 주말에 어머니 식당에 모인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 북한에서의 일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픈 기억이 많으니까. 대신 미래를 이야기한다. 계획을 이야기한다. 꿈을 이야기한다. 작년에 귀화를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여권도 받았다. 이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언젠가 세계를 보고 싶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했던 것. 여기서는 가능한 것. 가끔 북한을 생각한다. 내가 떠나온 곳. 탄생한 곳. 거기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차량 관리소의 동료들,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 평양의 시민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다. 때로는 죄책감이 든다. 나만 탈출했다는 것에. 나만 자유를 누린다는 것에.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 대신 여기서 잘 사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증명하는 것이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정권에 대한 감정은 복잡하다. 증오도 있고 연민도 있다. 그들도 피해자일지 모른다. 체제의 피해자.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성철과 다른 동료들. 숙청당한 간부들. 수용소의 사람들. 나는 가끔 탈북자 모임에 나간다. 내 이야기를 한다. 김정은 측근을 태웠던 운전병의 이야기. 내가 본 것들, 겪은 것들, 탈출한 이유. 사람들이 듣는다. 특히 젊은 세대가 관심을 보인다. 북한을 모르는 세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북한의 실상을. 2년 전에 결혼했다. 아내도 탈북자다.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갔다가 한국에 왔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났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공감했다. 사랑에 빠졌다. 작년에 아들이 태어났다.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난 아이. 나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아들에게 언젠가 말해줄 것이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가르쳐 줄 것이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창밖을 본다. 서울의 야경이다. 불빛들이 반짝인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각자의 꿈을 꾸며 각자의 삶을 살며 나도 그중 한 명이다. 더 이상 김정은 측근의 운전병이 아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다. 자유인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다. 오늘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것에.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에.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삶이다. 앞으로도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차별도 겪을 것이고 편견도 마주할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두만강을 건넜고 사막을 넘었다.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강하다. 살아남았으니까. 나는 계속 앞으로 갈 것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더 큰 꿈을 향해. 그리고 언젠가 북한도 변하기를 바란다. 그곳 사람들도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희망이 있다는 것을.